네, 그러면 시간이 돼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직 챗GPT까지는 못 왔죠. 그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원래 언어 모델의 정의는 뭐냐면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떤 문장을 주고 그 문장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점수를 매긴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확률을 뱉어주는 거죠. 이 문장이 얼마나 그럴싸한 문장인지. 근데 그거를 그냥, 이게 확률로 몇 퍼센트짜리 문장에 이거를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다음 단어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지금 다음 대화를 읽고 이렇게 있다면 문장의 맨 처음에 다음이라는 단어가 올 확률이 몇 퍼센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 대화를이라는 단어가 올 확률을 계산하고 다음 대화를이 주어졌을 때 읽고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들을 다 곱하면은 그게 얘네들이 이 순서대로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음 단어 맞추기로 풀게 되어 있어요. 뭐 엄마 일기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 오늘 겪은 일을 뭐 먹어봐, 뭐 지워봐, 떠올려봐, 대답해봐. 이 중에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 초창기 언어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RNN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2017년 4월에 이 오픈 AI에 있던 알렉 레드포드라고 하는 분이 RNN으로 언어 모델을 다음 단어 맞추기를 계속 시키고 있었는데 얘한테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뉴럴넷 안에 어떤 특정 값을 계속 모니터링 해봤더니 얘가 감성 분석을 하고 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긍정인 어떤 문장이 들어오면은 얘가 양수 값을 갖고 부정인 게 들어오면은 음수 값을 갖더라. 놀라운 발견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다음 단어 맞추기만 가르쳤는데 얘가 뭔가 긍정 부정을 혼자 안에서 구별을 하고 있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도하지 않은 능력이 생긴다는 이걸 창발 현상, 영어로 emergence ability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18년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2017년 나오면서 RNN을 버리고 트랜스포머로 해서 Generative Pre-training을 하는 트랜스포머다라고 해서 GPT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 레드포드가 1저자고 또 이제 일리아 수츠케버라고 하는 지금은 나갔지만 이제 오픈 AI의 수석 과학자였던 분이 있고요. 그래서 GPT-2가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했던 믿음이 데이터를 많이 넣고 모델 크게 키우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거였는데 트랜스포머 이전에는 모델 키우기가 RNN 시절에는 쉽지가 않았는데 트랜스포머는 스케일링이 잘 되더라. 그래서 모델을 한 10배 키우고 데이터도 한 10배 넣었더니 GPT-2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GPT-2만 해도 벌써 이때 당시에 와 이거 너무 뛰어난데? 이렇게 해서 GPT-2부터 오픈 AI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모델을 공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였던 이멀전스 창발 현상은 제로샷 러닝이라고 해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제목에는 그게 없군요. 이게 GPT-1이고 GPT-2에는 제목에 있는데 그 예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다음 단어 맞추기만 한 다음에 야 그냥 번역해봐 영어 한국어로 번역해봐 했더니 웬만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로샷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샘플을 하나도 안 보여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퓨샷이라고 해서 예제를 몇 개 보여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GPT-3 때 그걸 좀 많이 실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0년 6월에 사실 GPT-3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놀랐어요.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한국인인데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하면은 한국 땅이라고 하고 자기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다케시마 일본 땅이나 뭐 약간 이런 류의 답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더 키우고 한 100배 키웠죠, 모델을 이번에는. 데이터는 한 10배 정도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이멀전스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퓨샷인데 결국에는 이 퓨샷이 지금은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을 해주거나 예를 보여주거나 하면은 얘가 그걸 보고 학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번역을 시키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많은 데이터로 다음 단어 맞추기를 시킨 다음에 번역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새로운 이런 데이터셋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그걸로 학습을 하고 또 다음 데이터 넣고 학습하고 다음 데이터 넣고 이렇게 학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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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치즈 뭐야 하면은 엄청 잘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챗 GPT가 나오게 돼요. 그럼 GPT 3.5를 파인 튜닝 한 건데 GPT 3.5는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RLHF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냥 GPT에다가 챗 GPT에 설명해줘 라고 하면은 얘가 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그럴싸한 걸 막 그냥 막 뱉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고 설명하라면 설명을 해라 라고 하는 의도를 학습해 준 거예요.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제 얘한테 정답을 여러 개를 생성을 뭐 예를 들어 정답 4개를 생성을 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음 단어 맞추기를 학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어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A, B, C, D 4개를 하게 하면은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죠. D가 제일 좋고 그다음 C고 그다음 A고 B가 제일 안 좋아. 그러면 요 선호도를 학습하는 모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원래 모델이 뭐 write a story about authors라고 하면은 얘가 막 생성을 하면은 얘가 그거 좋아 안 좋아 이걸 주면은 그걸로 다시 학습을 하는 강화 학습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RLHF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챗GPT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는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거의 LLM 전쟁이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처음에 그냥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던 시기에서 사람이 어떤 특징을 뽑아주고 그거를 판단만 기계한테 맡기던 시절에서 특징도 네가 뽑아라 하다가 이제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가 나왔을 때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미지넷 데이터가 꽤 1400만 장 정도 되니까 데이터가 꽤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파인 튜닝 하는 요게 아까 뭐 버트나 GPT 초반에 했던 것도 똑같은 거죠. 막 다음 단어 맞추기 혹은 구멍 뚫어놓고 맞추기를 해서 엄청 많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나 근데 번역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번역 데이터를 가져와서 추가로 조금 데이터를 더 넣어서 학습을 하는 요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미지는 데이터도 마찬가지. 이미지는 데이터 한 다음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종류를 구별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자동차 종류 데이터셋만 가져와가지고 추가 학습시키면 얘가 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엄청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제로샷이나 퓨샷으로 그냥 프롬프트 가지고 사용자가 학습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내가 써주는 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제를 보여주거나 설명을 해주거나 하면 엄청 잘하는 요렇게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서야. 근데 이제 반도체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무어의 법칙이 사실상 끝났어요. 뭐 여기 끝났고 뭐 암달스 로도 있고 디날드 스케일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는데 디날드 스케일링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반도체의 파워 그 덴시티 파워 그러니까 동일 면적에 대한 파워가 항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디널 스케일링인데 왜 그러냐면 공정이 슈링크가 되면은 공정이 예를 들면은 뭐 5나노에서 4나노로 가고 4나노에서 3나노 가고 이렇게 갈 때 5나노에서 4나노 가면은 더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공정이 더 미세 공정 됐으니까. 근데 사이즈가 작아진 대신에 그 동일한 면적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면적을 잡았을 때는 소모하는 파워가 동일하더라. 파워 덴시티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진작에 깨졌고 뭐 암달의 법칙은 약간 다른 거지만 무어의 법칙도 뭐 18개월에 두 배씩 공정이 이제 슈링크 된다 이런 것도 이제는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정에 의존해서 뭔가 성능을 높이던 시대는 끝났고 트랜지스터가 이제 더 이상 더 좋아지지 않고 파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CPU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엔 CPU가 싱글 코어였다가 이제 막 멀티 코어가 되다가 이제 매니 코어가 막 수십 개 되는 이런 식으로 왜냐면 CPU 하나에서 프리퀀시를 이제 올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데이비 패터슨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오셨었는데
대가 중에 대가인 분이요. 컴퓨터 아키텍처에. 이분이 이제 구글에서 그 TPU 만들 때 요거를 설명을 하셨는데 몇 개의 일만 엄청 잘하는. 그러니까 식당으로 따지면은 뭐 김밥 천국처럼 뭐 온갖 음식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짜장면 하나만 기똥차게 할 거야. 약간 이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AI 반도체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퍼셉트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입력이 들어와서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하고 이런 연산을 하는 건데 뭐 이건 벡터에 내적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행렬 곱 같은 걸 하는 거죠. 벡터가 여러 개 모이면 행렬이 되니까 이 입력이 여러 개 모일 수도 있고 이게 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뉴럴넷의 기본이 이건데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연산을 시키려면은 x1 곱하기 w는 x2 곱하기 w2 이걸 다 더한 거죠. 여기까지. 요건 이제 또 다른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드는 AI 반도체, AI 가속기라고 하는 거는 안에 뜯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칩도 그렇고, 어느 회사 거를 까봐도 이렇게 2D 형태의 어레이 형태로 연산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은 이 연산기의 데이터를 누가 여기서 직접 넣을 거냐 아니면 얘한테서 받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산을 이제 뭘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뭐 항상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막 랜덤하게 라우팅이 돼서 갈 수도 있느냐 아니면은 뭔가 고정돼 있냐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이 연산기를 뜯어보면 안에 보통 곱셈기와 덧셈기가 있고 데이터를 저장한 레지스터가 있고 뭐 컨트롤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칩이고요. 칩 안에 글로벌 버퍼라고 하는 SRAM이라고 하는 내부 인터널 메모리가 있습니다. 칩 내부에 메모리가 있고 칩 밖에도 D램 뭐 요새 핫한 HBM이든 뭐 DDR이든 이런 애들 다 D램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익스터널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가장 세상에서 심플한 AI 가속기인데 보면은 D램 있고 SRAM 있고 레지스터가 있고 곱셈기 하나 덧셈기 하나 그 결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연산을 시켜보고 싶어요. 이 곱셈을 4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곱셈기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맨 처음에 X1이랑 W1을 요 D램에서부터 가져올 건데 앞에 D램에서부터 D램에서 SRAM 가져오고 SRAM에서 레지스터 파일로 옮길 거예요. 옮겨져 있다고 치고 X1이랑 W1을 꺼내서 곱셈을 해서 여기는 처음에 0이 나와요. 0을 더해서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X2랑 W2를 가져와서 곱셈을 하고 그때 이 레지스터 파일에는 X1, W1이 있으니까 그게 일로 나오겠죠? 둘이 더해지면 이게 저장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면은 네 번의 사이클을 돌면은 이게 하나 연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하게 요거 아까 Y1 한 개만 있었던 걸 보여준 건데 이제 아웃풋이 네 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 웨이트라고 하는 애들 W가 매트릭스로 바뀌었죠. 인풋은 벡터지만 여기 곱해지는 웨이트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면은 여기 X1 W1하고 요 X1은 요걸 이제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 SRAM에다 X1을 가져서 얘도 주고 요 아래 연산계도 줄 수 있거든요. 이 SRAM 보통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 SRAM에서부터 X1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여긴 다르게 W11, W21 해서 여기에서는 요 위에 거 첫 번째 걸 하고 요 밑에서는 두 번째 걸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은 이거 네 바퀴 돌고 네 바퀴 돌면 이거 Y1이랑 Y2 끝나겠죠. 그 다음에는 Y3 여기서 하고 Y4 여기서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약간 이런 애더 트리 형태로 이게 애더 트리라고 하거든요. 지금 애더가 한 개밖에 없지만 이게 이제 아래로 쭉 길어지면은 두 개 더하고 아래도 두 개 더해서 걔네들끼리 또 두 개 더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애더트리라고 부르는데 이거 보면은 X1 W1은 X2 W12 넣어서 두 줄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저장하고 그 다음 사이클에 X3 W13, X4 W14 넣어가지고 계산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두 개만 계산한 다음에 X1, X2는 그대로 두고 여기 W21 파란색 두 개를 가져와서 더한 다음에 여기다 저장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레지스터 한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빨간색 저장하고 두 번째 칸에는 파란색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위에 거 두 개만 하고 보라색 위에 거 두 개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빨간색 밑에 두 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X1, X2가 이 자리에 온 다음에 한 번도 이거 두 개 할 때까지 안 빠져나가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왜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입력이 하나가 아니고 입력도 행렬로 들어오면은 이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거를 표시를 한 거고 뭐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이게 여기 X1 W1 한 다음에 밑에서 X1 to W1 to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연산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라고 하는데 구글에서 만든 TPU 같은 애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W1을 지나갈 때 이제 다음에는 파란색 게 와가지고 그 다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처음 첫 번째 게 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두 번째 거 빨간색 두 번째 거랑 만날 때 위에서는 파란색 첫 번째 게 계산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줄줄줄줄줄 흘러서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런 반도체, AI 반도체들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모든 반도체는, 이거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는 PPA라는 걸로 평가를 받아요. 하나의 P는 퍼포먼스, 하나는 파워, 하나는 에어리어예요. 퍼포먼스는 얼마나 성능이 좋냐, 뭐,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하냐,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토큰이 이제 단어랑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1초에 몇 단어, 뽑느냐? 이거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가끔 연산기 보면은 몇 테라 플랍스예요. 우리는 몇 탑스예요. 이런 테라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고요. 테라 그냥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요렇게 나타내는데 요거는 그냥 이론적인 성능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어떤 반도체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연산량을 그냥 표시한 거예요. 근데 최대 연산량이 높다고 무조건 연산을 더 많이 잘하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높게 만든 거 그냥 연산기 많이 넣으면 이거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계산하는 게 연산기의 연산 횟수 곱하기 프리퀀시 몇 기가 뭐 몇 기가 헤르츠로 동작하냐 이런 거. 그럼 그거 곱한 게 다예요. 근데 연산기가 100개 있으면 100개가 항상 풀로 잘 돌아가느냐 아니냐는 이 AI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 파워. 파워는 뭐 당연히 적게 먹으면 좋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 GPU 26만 장 하면은 이거 파워는 전력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파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근데 뭐 TDP라고 해서 이제 서멀 열을 관리할 때 얼마의 파워를 계산해 가지고 할 거냐 그다음에 피크 파워 최대로 이게 픽 파워가 올라갈 때 순간이라도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파워를 먹냐 이런 것들이 수치가 있고 그다음에 에어리어는 실제로 그 실리콘 사이즈예요 웨이퍼 보통 이제 공정이 같다고 쳤을 때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데 그 드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웨이퍼 한 장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근데 이 안에 칩을 1,000개 찍을 수 있으면 10,000원인데 100개 찍으면은 10만 원인 거죠. 원가가. 그러니까 면적이 곧 가격이다. 그래서 면적이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AI 반도체는 이제 당연히 정확도, 액큐리시도 판단해야 되고 스루풋이라고 해서 이게 내가 단어 하나 뽑는데 1초 걸려. 그럼 1초에 한 단어 첫 번째 단어 나오는데 1초 걸려. 이건 레이턴시고 그럼 레이턴시 스루풋은 1초에 내가 몇 단어 만들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게 스루풋은 예를 들어 내가 10명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 1초에 10단어 나오는 거. 1초에 한 단어씩 모든 10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1초에 한 단어씩 뱉어주더라도 전체 측면에서 1초에 10단어가 나오는 거잖아. 그게 스루풋입니다. 레이턴시랑은 좀 달라요. 어느 정도 관련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이피션시 중요하고 하드웨어 코스트 당연히 중요하고 플렉서빌리티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AI 알고리즘들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바뀌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 다 지원이 잘 되느냐 중요하고 스케일업을 해야 돼요. 칩을 하나 했을 때도 잘 되고 두 개 했을 때도 잘 되고 10개, 100개, 1000개, 만 개, 10만 개, 100만 개 해도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AI 반도체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뭐 X1, X2를 넣고 빨간색 두 줄 하고 그다음 파란색 두 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TSMC 45나노 공정 그리고 7나노 공정에서 에너지 인트 8로 되어 있는 픽스드 포인트 8비트짜리 덧셈을 한번 할 때 소모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요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45나노에서 7나노로 갈 때, 오, 에너지 많이 줄었네. 이걸 볼 수가 있죠? 요거 일단 보면은
쭉 가다가 보면은, 뭐야, 여기는 왜 이렇게 별로 안 줄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쵸? 음, 여기는 막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래서 요 S램, 메모리에 가면, 근데 D램 가니까 하나도 D램은 이제 약간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단 S램만 봐도 얘네들만큼 줄지 않아요. 여기 많이 줄어봐야 뭐, 그쵸? 한 7배, 8배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최소 10배 이상 좋아지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걸 하나 볼 수가 있고, 메모리는 공정이 바뀌어도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지진 않네. 여기 배수가 나오잖아. 4.3배인데 얘는 1.3배밖에 안 되네.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비교해보세요. 인트파를 덧셈을 한번 할 때랑 메모리에서 한번 리드할 때 소모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뭐 D램은 말할 것도 없고요. D램은 뭐 아예 뭐 이거는 오더가 뭐 한 5개? 5개, 6개 차이 나죠. 자릿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파워를 줄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모리에서 읽거나 쓰는 횟수를 줄여야 돼요.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레지스터도 일종의 하나의 SRAM보다는 좋지만 파워 측면에서 일종의 메모리라고 보면은 연산을 하는 게 싸지 리드라이트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드라이트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방법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연산을 해야 되는 횟수는 이 벡터 곱하기 이 매트릭스면은 요 매트릭스 개수만큼일 텐데 연산기는 그거보다 훨씬 작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연산기에다가 이 연산을 어떻게 퍼뜨려서 연산을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또 연산을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 이어서 다음 연산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풋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CNN 시절에 그게 진짜 Now, 중요했어요. let's move 그래서 on to the next filter. 네, 여기 소리를 We 안 repeat the 꺼냈네요. entire process 이게 with this new filter 보셨다시피 to form the next feature of the output. 네, 넘어갈게요. 보시다시피 그 컨버전 필터 하나가 슬라이딩 하는 동안 재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루프라인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음, 간단히 설명하면은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한 이론적인 최대 성능이에요. 그리고 X축이 뭐냐면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한 번 읽었을 때 연산을 최대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예요. 연산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한 번 읽었을 때 이걸 최대한 써먹으면은 몇 번까지 연산을 할 수 있냐. 그게 X축이고 Y축은 연산 성능이라고 했죠. 여기 지금 요 대각선을 그어진 거는 이게 밴드위스입니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1초에 얼마나 빨리 이거 X분의 Y 이 기울기로 해보시면 이 기울기가 밴드위스가 됩니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1초에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냐. 1초에 뭐 100GB 읽을 수 있어요. 그럼 100GB per second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루프라인 모델 그리는 건 쉬워요. 그냥 우리가 1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14승만큼의 연산을 1초에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다 가로선을 긋고 여기 0에서부터 밴드위스 기울기만큼 딱 그으면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컨볼루션 쪽은 다 여기에 와 있어요. 보면은 컨버전 필터가 쭉 슬라이딩 하는 동안 재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 끝에 이제 플리퀀트 레이어는 메모리 바운드 여기에 오면은 메모리 바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최대 성능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뭔가에 막혀 있는데 그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빨리 못 넣어줘가지고 막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은 메모리 바운드를 뜻한다. 근데 이게 제가 삼성에 있을 때 만든 갤럭시 S21에 들어간 MPU의 논문인데 여기서는 뭘 봤냐면 이걸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요 길다란 막대기 얘를 여기 연산기에다가 넣어요. 여기도 컨버전 필터에서 얘네들 컨버전 필터인데 얘네들을 다 길다란 막대기만큼 여기다가 넣어놓고 연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화살표예요. 1번 화살표가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고 3번이 둘 다 같이 이 방향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막대기를 여기다 넣어놨으면은 이 2번에 있는 이 막대기는 안 바꾸고 1번을 먼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1번 요 끝까지 가면은 이제 2번을 옆으로 한 칸 옮겨서 또 연산하고 이렇게 순서를 1번을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1번이 다 움직였으면 2번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3번 움직이고 이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메모리에서 읽는 횟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한 네트워크 안에서도 앞쪽 레이어랑 뒤쪽 레이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굉장히 핵심 키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컨볼루션에 보면 스트라이드라는 것도 있고 패딩도 있고 다일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룹이라는 것도 있고 막 여러 패딩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커버를 하게 만들면서 이런 뭐 커널 사이즈가 얼마일 때 스트라이드 얼마 패딩 뭐에 다일레이션 얼마 그룹 사이즈 얼마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 게 최선이고 요게 하나 바뀌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게 최선이고 이거를 다 고려해서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했겠죠. 어렵기도 하고 그런 거에 포커스를 하다가 RNN은 뭐 그냥 넘어갈게요. RNN은 다 메모리 바운드인데 RNN 네트워크 자체가 작아가지고 별 문제가 안 됐는데 그러다가 트랜스포머가 나와. 트랜스포머가 나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트랜스포머가 세상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트랜스포머 연산을 봤더니 행렬 곱셈이 대부분인데 정확하게 행렬 곱하기 행렬 혹은 행렬 곱하기 벡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두 개 있잖아요. 요게 행렬 곱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모델일 경우에는 거의 97%더라. 근데 행렬이 얼마나 크냐면은 A 곱하기 B라는 행렬을 한다고 하면 행렬 A의 사이즈는 가로가 이거 뭐 세로가 이거라고 볼 수 있고 행렬 B의 사이즈는 정사각 행렬인데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큰 거. 그러면은 이만한 행렬 곱을 몇 번을 해야 되냐면 한 레이어에 이거를 12번 정도 해야 되고요. 연산 횟수로 따졌을 때. 근데 레이어가 몇 개냐면 GPT-3의 경우에는 이게 100개쯤 돼요. 그러면은 이만한 행렬의 곱셈을 한 1200번 가까이 해야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단어 한 개예요. 그쵸? 이스토마토, 프루토마토, 과일이니? 물어보면 얘가 그 저 한 만 바이 만 정도 되는 행렬 곱을 한 1200번 정도 해야 예스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산량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연산량만 많은 게 아니고 이 GPT-3가 175빌리언이에요. 파라미터 수가. 그럼 1750억 개인데 이게 하나에 2바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2바이트면은 이걸 곱하면은 350기가바이트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메모리에서 한 번 읽어서 350기가바이트를 한 번을 읽어서 연산을 아까 행렬 곱을 한 1200번 정도 한 다음에 예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스가 들어가면 다시 메모리에서 350기가바이트를 읽어가지고 1200번 정도 행렬 곱을 만 바이 만짜리 한 다음에 이시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가면은 1초에 350기가바이트를 읽을 수 있는 메모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 1초에 한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상적으로 그것도. 실제로 1초에 350기가바이트 읽을 수 있는 메모리 넣으면은 1초에 한 단어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게 아이디얼하게 아주 아이디얼한 정말 이상적인 케이스에만 1초에 한 단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1.5초에 한 단어, 뭐 2초에 한 단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답답할 건 챗GPT 쓰는데 2초에 한 단어씩 나온다. 그럼 답답해서 못 쓰겠죠? 그러면 1초에 10단어는 나와야 돼. 뭐 최소 5단어는 나와야 돼. 그러면은 10배, 뭐 3.5테라바이트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USB나 뭐 이런 거 SSD 뭐 외장 이런 거에 데이터 옮겨 보신 분들 아시죠? 동영상 같은 거 뭐 하나 옮기려고 해도 뭐 몇 기가바이트짜리만 옮기려고 해도 못해도 몇 초에서 막 심하면은 막 몇 분까지 걸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1초에 3.5테라바이트를 읽을 수가 있나? 메모리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HBM인 거예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그래서 HBM이 이렇게 유명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연산을 보면은 처음에 토마토가 과일이니 이 토마토 프루트는 요 단어 하나하나가 벡터고 이 웨이트 알록달록한 게 350기가바이트에 해당되는 곱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쿼리 키 밸류 만들 때도 생기고 쿼리랑 키랑 곱할 때도 이런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n 곱하기 n 행렬을 두 개를 곱하면은 연산을 곱셈을 n의 3승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요 y11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요거랑 요거랑 곱하니까 곱셈 4번 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얘가 16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4의 3승만큼 이거 하나에 4번이니까 4의 3승만큼 연산을 하겠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곱셈기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덧셈기가 같이 붙어서 계속 누적을 합니다. 그래서 덧셈도 한 번에 연산을 쳐서 연산은 2 곱하기 n 삼승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350GHz 양이 많은 게 얘거든요. 얘는 상대적으로 양이 작고 얘가 양이 많아요. 그러면 얘를 읽어오면 이거 n 제곱이잖아요. n 제곱만큼 읽어와서 연산을 2에 n 삼승 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루프라인 모델에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한 번 읽어서 연산을 최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2의 n번이 되는 거죠. 근데 yes가 나오는 순간 이제 상황이 바뀌는데 yes가 나오는 순간 얘가 벡터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연산의 횟수가 n 제곱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면은 내가 350개부터 n 제곱만큼 읽어서 연산을 2의 n 제곱만큼 하니까 실제로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한 번 읽어서 할 수 있는 연산은 두 번. 근데 그 두 번도 한 번은 곱셈, 한 번 덧셈이라서 실제로 한 번이 셈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 앞에 토마토가 과일이니 이걸 프롬프트 페이즈, 요새는 프리필이라고 더 많이 부르고요. 여긴 제너레이션 페이즈, 요새는 디코드 페이즈라고 부릅니다. 디코드. 디코딩, 프리필, 디코딩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프리필, 프롬프트 쪽은 컴퓨터 바운드가 돼요. n이 충분히 크면. 아까 근데 만 바에 만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너레이션 페이즈는 2잖아요. 2? 2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 그러면은 이거를 성능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은 얘를 더 가파르게 세우거나 그게 밴드위스가 더 높은 메모리를 쓰거나 아니면은 얘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 오른쪽으로 어떻게든.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그 오른쪽으로 보내는 방법은 동시에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배칭을 하는 거죠. 사용자 한 명한테만 받아서 처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단어 하나가 들어오지만 사용자 여러 명한테 단어를 받으면 yes도 있고 뭐 다른 단어도 있겠죠. 그걸 이렇게 다른 단어 이게 사용자 4명한테서 온 단어라고 하면 이렇게 행렬 곱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간략하게 계산해봤을 때 H백은 2바이트짜리 플로팅 포인트 16비트짜리 연산을 1초에 한 1펜타플rop스 정도 할 수 있어요. 990테라플rop스. 그 메모리는 80GB 용량이 밴드위스는 3TB. 근데 얘가 350GB인데 80기가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개는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GPU는 8개 있어야 됩니다. 5개라고 치고 350GB 가 필요한데 400기가니까 이제 됐고 그러면 밴드위스는 5배니까 15테라 1초에 15TB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상적인 한 토큰 뽑는데 23ms 그래서 200토큰 200단어 정도 뽑으면은 한 5초 정도 걸리는 속도예요. 뭐 속도는 오케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안에 연산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연산을 얼만큼 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15TB로 2바이트만큼 읽으면 이게 몇 개 파라미터를 읽었는지가 나오겠죠? 근데 그 파라미터 한 개를 읽었을 때 두 번 연산할 수 있댔으니까 2를 곱하고 그게 전체 실제 연산량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GPU의 연산량 5배 한 거를 나눠보면 0.3%예요. 무슨 얘기냐? 디코딩 할 잘라도 때는 연산기가 1000개가 있으면은 이 안에 3개만 일하고 997개는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극심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극심한 메모리 바운드라는 거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더 빨리 넣어주면 연산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했죠? 여러 명의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동시에 받아가지고 그걸 처리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뭐냐면은, 아까 제가 쿼리, 키, 밸류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쿼리랑 키랑 곱하고 뭐 소프트맥스를 하는 걸 하고 밸류랑 다시 곱해가지고 결과를 뽑는데 그렇게 해서 yes란 단어가 나오면은 yes를 가지고 쿼리도 만들고 키도 만들고 밸류도 만드는데 이때 쿼리는 yes만 필요하지만 키랑 밸류는 예전 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뭔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yes만 가지고 야 yes만 줄 테니까 다음 단어 뭐야? 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이스 토마토 어 프루 질문 다음에 yes라고 했어. 그 다음에 뭐야? 라고 해야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정보,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거를 전달해주는 방법이 키랑 밸류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이 키랑 이 스토마토 프루트에 대한 키랑 밸류는 앞에서 계산을 이미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산을 또 하면 낭비니까 이거를 저장을 했다가 캐싱을 한다고 이걸 키밸류 캐싱이라고 하는데 키밸류 캐싱을 했다가 가져와서 읽어와서 붙여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나는 이 스토마토 프루시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사용자는 Who are you?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럼 Who are you에 대한 키밸류는 Who are you잖아요. yes가 들어왔을 때 얘를 매트릭스로 만들고 싶은데 얘를 여러 개를 이 아래에다 붙이고 싶은데 yes 밑에다가 얘는 Who are you랑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마다 키밸류는 다 달라서 배치를 늘린다고 해서
키밸류를 쉐어가 안 되고 오히려 키밸류만 더 늘어나는 거죠. 이걸 저장해야 되니까 이제 메모리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치 사이즈를 256까지 키우면은 모델 아까 350GB에 대한 게 6%밖에 아니고 나머지 94%는 키밸류 저장하는 데 써야 돼요. 가뜩이나 지금 GPU가 H100이 80기가밖에 없어가지고 5개나 써야 GPT-3를 돌릴 수가 있는데 그 5개가 6%밖에 안 된다는 거. 나머지 94% 그거에 뭐 10배 이상 되는 GPU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 그 수천만 원짜리 GPU를 써도 배치 사이즈를 막 16 이상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모리가 요거는 용량이 문제예요. 모델은 이렇게 커지는데 초록색이 다 메모리예요. 용량 거의 안 늘어나고 있네요. 얘는 연산기는 엄청 많이 때려 넣고 있는데 GPU에다가 이 메모리 밴드위스는 훨씬 이거 다 로그 스케일입니다. 늦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요 밑에 파란색은 이제 GPU 혹은 AI 반도체를 한 개만 쓰면 안 되니까 칩을 여러 개 쓰는데 그 칩 간에 칩 투 칩 데이터 통신하는 속도는 더 느려요. 어쩔 수 없이 용량 때문에 여러 개를 써야 되는데 여러 개 쓰다 보면 걔네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걔는 메모리에서 읽는 것보다도 더 느려요. 메모리도 느린데 이건 더 느린 거죠.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난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이게 코스트에 대한 건데 우리가 GPT-4 레벨의 모델을 2023년 4월부터 트래킹을 해봤더니 1년 반, 거의 2년 만에 240배가 싸졌다. 싸지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좀 예전에 유치한 건데 지금 GPT 쓰는데 200달러, 부가세까지 220달러,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30만 원을 내야 제일 좋은 걸 쓸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요걸 제 화면 캡처한 건데 한 달에 3만 원 내고 쓰고 있는데 3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근데 성능 떨어지는 거 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웬만하면은 내가 쓸 수만 예를 들면 공짜로 다 쓰게 해줄게. 그러면은 누구나 제일 성능 좋은 거 쓸 거잖아요.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예전에 나왔던 거, 2년 전에 나왔던 거는 지금 가격이 뭐 200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새로 나오는 애들은 예를 들면은 올해는 내가 10,000원 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정액제니까 이런데 이렇게 이거는 토큰당 가격을 밀리언 토큰당 가격이 얼마인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토큰 쓰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10불을 냈다. 그러면 내년 이 시간에는 10불 가지고는 100만 토큰을 못 씁니다. 제일 좋은 모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GPU가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 개 써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력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H100 이건 작년 건데 이것도 H100 가지고 소모하는 에너지가 지금 국가 전체에서 쓰는 거 이상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것도 재밌는 건데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HBM 뭐 얘기했죠. 근데 HBM은 또 단점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일단 HBM 단점은 뭐냐? 굉장히 비싸고 공정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여러 개를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D램을 적층해서 쌓고 여기를 뚫은 건데 문제는 여기서 내려오는 신호들이 다 똑같이 도착해야 돼요. 여기에 누구는 빨리 오고 누구는 늦게 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굉장히 비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회사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그다음 GDD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GDDR은 이제 엔비디아 GPU 기준으로 뭐 그 GTX, 지포스 계열의 뭐 4090이나 뭐 이런 거 사면은 이제 들어있는 게 GDDR인데 GDDR은 밴드위스가 HBM이랑 DDR 사이인데 문제는 얘는 용량이 또 엄청 작아요. 그다음에 DDR은 용량은 제일 큰데 셋 중에 HBM이 용량이 중간입니다. DDR 용량 제일 큰데 밴드위스가 낮죠. 그래서 그거를 상황에 따라 잘 맞게 써야 되는데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LPDDR이라는 걸 써가지고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HBM 쓰고 있는데 특이하게 LPDDR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칩릿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이게 공정이 칩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사실 꿈 같은 얘기 아직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인텔에서 모든 걸 다 만들었어. CPU도 만들고 GPU도 만들고 RF, 뭐 안테나 관련된 통신 관련된 것도 만들고 했으면 이제는 통신은 삼성이 잘하네. 뭐 TSMC는 GPU, TSMC 공정에서 만든 어떤 회사 GPU는 여기 잘하네. 삼성 공정에서 어떤 RF 칩이 나왔어. 이걸 실리콘끼리 붙이는 거 칩릿이죠.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하는 게 있다면은 이 VLLM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는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VLLM이 지금 LLM 서빙하는 스탠다드 프레임워크처럼 되어 있는데요. VLLM의 원래 이제 그 페이퍼의 아이디어 나온 거는 이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키밸류를 저장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키밸류가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키밸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도대체 몇 단어로 대답을 할지를 알아야 그 키밸류를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미리 할당을 해 놓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몇 단어로 대답할지, 길게 말할지, 짧게 말할지. 그러니까 그 키밸류 저장할 공간을 최대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대로 잡아놨는데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얘가 대답하다가 금방 끝내버렸어. 그게 EOS가 나오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2000 개 넘게 잡아놨는데 몇 단어로 끝나서 2038개의 슬롯이 단어를 저장할 키밸류 저장 공간이 낭비된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첫 단어가 나오면은 이 네 단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딱 그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어가 나오면 다시 할당. 이 그 페이지 테이블 개념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 피지컬 메모리가 매핑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동적으로 할당을 하겠다. 이런 컨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문제가 되니까, D램에서, 이거는 이제 애플에서 나온 논문인데, 핸드폰에 메모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다 AI 모델을 올리기, LLM 올리기 부담스러우니까, 밖에 우리 뭐 핸드폰 사면은 뭐 256기가, 512기가, 뭐 1테라 이렇게 그 플래시 메모리가 있죠. 거기다가 넣어놓고, 거기서 읽어오겠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읽으면 엄청 느리거든요. 아까 제가 밴드위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밴드위스 1초에 3.5TB 읽어야 10단어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10단어 나온다고 했는데 GPT-3의 경우에 여기는 100기가 모바일은 가뜩이나 느린데 예를 들면은 네, 이 뭐 1기가짜리 모델을 올려야 겨우 이거 100단어 되는데 1초에 여기로 가면은 이제 1초에 한 단어 나오는 거죠. 1기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땡겨 놓겠다. 다음에 뭐가 필요할지를 미리 예측하는 어떤 AI 모델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미리 가져오겠다. 뭐 이런 컨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6비트 초창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CNN 시절은 다 32비트를 쓰다가 LLM 오면서 다들 16비트를 쓰다가 지금은 8비트, 4비트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퀀타이제이션도 사실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잘 나와 있는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지금 내가 데이터 여기 100개를 줄 테니까 이거 퀀타이제이션 해봐. 이거 4빛으로 퀀타이제이션 해 하면은 이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요. 뭐 최대값은 10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뭐 20이다. 그러면 요 전체 구간이 120이잖아요. 그거를 4빛으로 하려면은 뭐 16칸으로 나눠야겠죠. 그 120개를 16칸으로 나눠서 그거를 값들을 다 그쪽으로 반올림 해가지고 어디에 가까운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100개의 숫자를 주고 퀀타이제이션 할 때랑 1000개를 줄 때랑 10개를 줄 때 10개만 가지고 해봐 할 때랑 뭐가 달라질까요? 최대 최소 값이 이 숫자들의 표준 편차가 다 동일하다고 하면은 더 아웃라이어가 나올 확률이 많겠죠. 더 큰 값이나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게 쪼개서 최대 최소를 찾을 거냐 이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그룹 사이즈라고 하는데 그게 또막 다 다르고 이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델이 이제 한 번에 한 단어씩 뽑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아까 이스토마토 프루트 하면 yes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연산해서 it 나오고 한참 연산해서 is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작은 모델을 가지고 이건 순차적으로 뽑되 얘는 작은 모델이니까 빠를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시작하면 several famous people are singing 다섯 개를 뽑아요. 이 다섯 개를 여기 가져가서 마치 프롬프트 페이지에서 프리필에서 하는 것처럼 다섯 단어가 나왔을 때 얘 보고 다음 단어를 각각에 대해서 뽑게 여기는 시작 several famous people까지 줬어. 다음 단어 뭐야? 얘는 얘는
시작 스타트랑 세버럴 페이머스만 보고 송지를 뽑고 이렇게 그걸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프리필은 동시에 뽑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5번 돌지만 작으니까 빨리 돌고 얘는 한 번에 5개를 다 뽑아. 그래서 딱 보는 거죠. 여긴 피플이라고 했는데 얘는 송지라고 했는데 틀렸네. 그러면은 송지까지만 맞은 거야 하고 다시 가져가. 그래서 송지까지 주고 다음에 또 5개를 얘 보고 따라락 뽑으라고 해요. 그리고 또 5개를 넣고 검증을 하는 거죠. 틀리면 틀린 데까지만 맞은 데까지만 하고 가져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스페큘레이티브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도 쓰고 있고 단점은 모델을 어쨌든 2개 저장해야 되니까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모델을 계속 스위칭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 바꿔 끼우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에서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이거를 코딩을 시켜봤는데 이게 레이어가 32개짜리 네트워크인데 32번 레이어까지 가야 단어를 예측하는데 꼭 그래야 되나? 한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잘라가면서 해본 거예요. 여기까지 갔을 때 뭘 맞출 수 있냐. 얘가 도대체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으로 답을 맞춘 게 이게 빈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공백이 나오는 게 16번째 레이어까지만 하고 답을 예측해 보게 했더니 답을 맞추더라는 거. 그걸 다 표시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충 보니까 뭐 한 요 정도 한 26번째 레이어쯤 자르면 거의 얼추 맞겠네 해서 레이어를 잘라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예측된 걸 다시 가져가서 한 번에 아까 요 큰 모델에서 한 번에 검증하듯이 전체에서 한 번 검증하고 이렇게 모델 하나 안에서 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멀티 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키 밸류가 쿼리 하나에 쿼리만 단어 하나마다 쿼리 하나 키 하나 밸류 하던 거를 그룹 쿼리라고 하는 게 나와서 쿼리 여러 개의 키 하나 밸류 하나 이렇게 하거나 멀티 쿼리에서 쿼리 전체 키 밸류는 하나씩만 가져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단점이 성능이 조금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딥시크에서 멀티 헤드 레이턴트 어텐션 MLA라고 하는 걸 해서 얘네들의 컨셉은 뒤에 간단히 나오는데 압축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에서 키랑 밸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키랑 밸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를 그냥 요를 한 방에 키랑 밸류가 다 압축되어 있는 요게 지금 여러 개가 쌓여서 그지 이게 옆으로 되게 길게 되는 거 이거 2칸씩 쭉 쌓으면은 이게 더 큽니다. 이 레이턴트 C라고 되어 있는 게 얘가 더 작고 그러니까 키밸류의 압축을 미리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거 압축 버전을 저장했다가 그럼 키밸류 아까 제가 캐싱하는데 용량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키밸류 2개를 합쳐서 저장하는데 거기다 압축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적은 양만 저장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압축했으니까 압축을 풀어서 키밸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행렬을 곱하는데 그거를 어차피 쿼리랑 키를 만든다면 얘랑 곱할 거잖아요. 쿼리랑 키랑 곱하는데 쿼리를 만들 때도 어떤 행렬을 곱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미리 이 압축 푸는 행렬을 곱해 놓는 거예요. 이 쿼리를 만들 때 어떤 아까 WQ라고 하는 행렬을 곱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WQ에다가 여기서 이 압축된 거 푸는 행렬을 미리 곱해놔. 그건 미리 가능하죠. 왜냐면 학습이 다 된 거를 그냥 읽어서 연산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압축을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압축 풀는 애를 이 안에 이미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그냥 압축된 애를 가져와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압축을 해서 키밸류의 용량을 엄청 줄여놨는데 압축을 했다는 건 압축을 풀 때 오버헤드가 반드시 생기는데 그 오버헤드를 0으로 만든 거죠.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볼 때 딥시크에서 사실 와 이거 진짜 놀랍다라고 한 거는 딱 여기가 있는데 뒤에 하나 더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여기는 어텐션 부분 말고 아까 FF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엑스퍼트를 놓고 단어가 나오면은 뭐 이스토마토 프루시다 이즈는 너는 2번 3번한테 가라. 뭐 토마토는 4번 뭐 8번한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쉐어드 엑스퍼트는 어떤 단어가 나와도 항상 선택되는 애가 있고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쉐어드 엑스퍼트와 256개의 라우티드 그 단어마다 선택이 되는 라우티드 엑스퍼트를 가져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은 연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연산량 대비는 이 모델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MOE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를 다 실제로 쓰는 거는 한 번에 뭐 몇 개씩 안 쓰지만 한 단어 들어왔을 때 쓰는 거 몇 개 안 되지만
메모리에다 이걸 다 담고 누가 선택될지 모르니까 다 담고 있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메모리 공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시크에서 또 한 게 단어를 한 번에 한 단어만 예측해야 되나? 한 번에 두 단어 예측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한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건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은 롱 컨텍스트를 다 기억을 못 하니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라고 해서 미리 뭐 어떤 책 한 권 같은 거를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질문이 들어오면은 여기 그 질문을 가져가서 여기서 비슷한 걸 찾아요. 찾아서 꺼내 와서 그거를 챗GPT한테 던질 때 붙여가지고 질문해 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보험회사에서 보험 약관을 여기다 다 넣어놓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랑 관련된 약관을 꺼내와가지고 얘한테 주고 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이제 휴먼 그런 도움이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뭐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LPU 저희의 LPU 아키텍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건 지금 그림만 보여드리고 내일이랑 모레 내일 아마 저희 아키텍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만 보여드리고 저희가 LPU 버전 2에서 뭐 다양한 모델 그리고 다양한 연산 다양한 넘버 포맷 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 뭐 넘버 포맷뿐만 아니라 뭐 롤하든 페이지드 어텐션 뭐 청크드 프리필 아까 얘기했던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믹스 오브 엑스퍼트 뭐 MLA 딥시크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는 칩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칩을 만드는데 사실 아까 제가 코어 안에 연산기를 어떻게 쓰냐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AI 칩 만들 때는 하드웨어에만 이만큼이에요.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를 만들 건지 그걸 하드웨어로 할 건지 소프트웨어로 할 건지도 골라야 되고 이 안에 아까 얘기한 컴퓨테이션 코어 방금 얘기했던 게 그런 거죠. 어떻게 만들 건지. 그다음에 DMA 데이터를 읽어오는 메모리 오퍼레이션 하는 애는 어떻게 만들 건지. 그다음에 이 안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은 코어들끼리도 주고받지만 뭐 다른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CPU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애들끼리 주고받는 버스 구조라든지 어드레스 맵 주소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칩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네 개, 칩이 10만 개가 됐을 때 저 10만 개 떨어져 있는 칩에 어디 메모리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어드레스 어떻게 줘야 되냐 뭐 이런 어드레스 맵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개가 동시에 돌면 싱크로나이제이션 다 끝나야 다음 걸 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 그런 나 끝났다 너 끝났니 이거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뭐 멀티 디바이스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클럭도 들어가고 파워도 막 파워가 중요하니까 안 쓸 때는 파워도 꺼줘야 되고 클럭도 끊어줘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런 매니지먼트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게 서버에 들어가면 서버에 있는 호스트 CPU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칩이 나오면 패키지도 해야 되고 보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다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비단 AI 반도체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좀 AI 반도체에서 더 강조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 고려를 심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네, 다음 여기서 쉬고 9시 15분에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 있으면 Q&A 시간은 끝나고 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좀 짜. 먼저 짜고 짜. 짜. 좀 짜. 싸. 뚝뚝뚝. 뚝뚝뚝뚝뚝. 후. 어디서 다 튀어나. 아 시원해. 나무에 아기가 다 짜니까 기분 너무 좋아. 뚜근. 후후후. 털좀다 뽑고 살아. 트부수. 너 원수. 인생 뽑고 살아. 뚝. 뚜근. 뚜근. 뚜가. 와. 행. 빨간. 타버지다. 기분 너무 좋다. 맨질맨질맨질해. 여기
걔들요 왜 그렇게 날뛰는지 왜왜 쏘아? 이름이 너무 쭈루루루 그럼 빵 구멍이 빵 등피지짝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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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불로 태워버려. 네? 네. 그, 지금 제가 인사팀 동기한테 물어봤는데 말씀 주신 대로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강훈 전무라고 그 2008년에 그 안전관리 팀으로 갔다가 본사로 컴백해서 전무까지 달았더라고요. 저 일기 읽었습니다 선배님.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조그마한 가르침 하나만이라도 주신다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선배님. 선배님? 일요일 11시 월령산 정상에서 보세요. 본사에서
새로운 동아줄이 될 게야. 김낙수 본사로 올리시죠 선배님. 뭐야? 갑자기 이제 와서. 인사팀 올해 최대 전장이 아산공장이 됐어요. 그래서 김낙수 선배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 새끼 계속 반말이야. 기체우 일양만강하셨습니까? 불조소생 김낙수 인사 올립니다. 뭐하냐 임마, 빨리 들어와. 형님, 제가 보내드린 거 혹시 보셨나요? 낙수야. 예. 부장님. 예. 백상무 얘기 좀 끝까지 들어보지 그러셨어요. ACT 그룹 전체적으로 인원 감축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예, 본사 사무직은 뭐 당연한 거고 여기 아산 공장도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배님, 20명만. 아, 그리고 선배님, 오해하지 마세요. 월요일에 공고 뜰 거 편하게 보시라고 미리 드리는 거니까. 안전체조 똑바로 해! 예, 미디어. 뜬뜬. 드롭박스 지금 빠빠빠빠빠. 이정원. 서쪽으로 견지 스나이는데 왜 스나이는 뜨든. 새끼들.
때는 쌍 뻑뻑 튀어. 어, 씨발. 애먹어 깨.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앞에서 하드웨어 얘기를 좀 해서 이제는 다시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AI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딥시크 얘기를 다시 좀 하려고 하는데 딥시크가 올해 1월 20일 정도 우리나라 설 연휴쯤 해가지고 이제 딥시크의 새로운 페이퍼가 나왔는데 그게 나오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약간 저는 왜 며칠 됐는데 왜 이렇게 뒷북이지? 한 4, 5일 지나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 딥시크가 화제를 일으키면서 엔비디아가 1월 27일에 560 빌리언 달러가 사라지는 싱글 데이에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테이블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어 우리는 H800이라는 GPU를 가지고 이만큼 트레이닝을 해서 딥시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토탈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고 한화로 하면 대충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야, 딥시크는 80억 가지고 만들었어? 아까 제가 뭐 메타랑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막 몇 조를 들여가지고 지금 GPU를 사고 있는데 얘네는 80억 가지고 만드는데 딥시크 같이 성능 좋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폭락이 됐는데 엔비디아 이제 망했네. 엔비디아 GPU 필요 없네. 이렇게까지 많이 살 필요 없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재미있는 거는 이 테이블이 1월 달에 나온 논문에 있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이거는 작년에 나온 페이퍼에 있는 테이블인데 그게 갑자기 올해 1월에 작년 논문에 있는 테이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재밌는 일이죠. 올해 1월에는 올해 1월에 난 논문에는 뭐가 있었길래 그러냐. 사실 다른 것 때문에 그 논문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 주목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간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1월 말의 일이고 3월 달에 엔비디아 GTC가 있는데 엔비디아 사는 행사가 그때 지금 H 뭐 800 다 여기 호퍼 시리즈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퍼포먼스인데 그 다음에 블랙웰 지금 열심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블랙웰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루빈인데 뭐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900배예요 성능이 이 필요 없는데 이 900배 뭐 이건 다 코스트 얘기고 그래서 보면은 엔비디아랑 딥시크랑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보면 아니 그 딥시크를 보면 엔비디아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더 큰 거, 더 좋은 거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AI 업계에는 스케일링 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픈 AI에서 나온 논문인데 여기 보면은 X축 이건 컴퓨터 연산을 많이 할수록 로스라서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연산을 많이 할수록 로스가 계속 떨어지고 데이터를 많이 넣어도 떨어지고 파라미터 모델 크기를 키워도 떨어지고 좀 아쉬운 거는 X축이 로그 스케일이고 여기는 리니어라는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롤을 막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이건 사실 굉장히 초창기부터 스케일링 롤은 계속 나오던 얘기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게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 찐칠라라고 하는 애인데, 찐칠라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이 찐칠라 페이퍼가 제목은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 옵티멀, 최적이 어디냐, 뭐 이런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400밀리언짜리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파라미터 개수가 400밀리언, 400밀리언인
4억 개인가요? 4억 개짜리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 그럼 내가 데이터를 얼만큼 넣어서 학습하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냐? 그걸 찾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어떤 내가 버짓이 있을 때, 내가 뭐 연산을 이만큼 할 수 있어. 내가 이 트레이닝을 이만큼 연산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역겨.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GPU 쓰라고 클라우드에다가 뭐 아마존 AWS 비용 내가 뭐 1억 줄게. 1억 가지고 열심히 써서 모델 만들어 봐. 뭐 얼마짜리 모델 만들어 봐 했을 때 얼만큼의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하는 게 최적이냐 뭐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은 여기 딱 보시면은 파라미터랑 토큰이 대충 20배예요. 20배, 20배. 그래서 이 친실라 옵티멀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 사이즈 20배 정도의 데이터를 넣는 게 가장 최적이다. 최적이라는 게 더 넣으면은 성능이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가성비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마 3가 나오면서 이게 약간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마 3 모먼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마 2는 2 트릴리언 단어 토큰, 2 트릴리언 개의 토큰 단어를 넣어가지고 학습을 했다면은 라마 3는 이거 거의 7.5배 15 트릴리언을 넣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라마 1 때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대충 이게 20배 정도 됩니다. 여기도 대충 20배 정도 돼요. 큰 모델 기준으로. 뭐 조금 더 늘어났지만 뭐 30배, 30배 조금 안 되죠. 30배 정도라고 쳐도 근데 여기서 갑자기 확 늘렸죠? 모델 사이즈는 안 바꿨는데 데이터를. 근데 이게 왜 라마3 모먼트라고 하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모델 학습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옵티마를 찾아야 됐는데 이제는 막 챗GPT 나오고 하면 사람들이 AI 서비스를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모델 학습된 걸 가져다 놓고 인퍼런스 추론이라고 하죠. 인퍼런스 하는데 서비스 하는 데에 돈이 GPU가 엄청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트레이닝은 한 번만 잘 되는 거 한 번만 하면 돼요. 트레이닝은 뭐 한 번에 잘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수십 번을 하더라도 수십 번 해서 끝났다고 치시면은 이거 인퍼런스 하는 거 서비스 하는 거는 수십 번이 문제가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막 수백만 번, 수천만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모델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델 작게 만들면 뭐가 문제냐? 성능이 안 나오겠죠? 말을 잘 못할 거잖아요. 성능이 안 나오면은 그 모델이 작은데도 성능이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찐칠라 옵티머를 깨고 데이터를 계속 때려 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계속 넣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학습할 때, 트레이닝 할 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일단 데이터가 많으니까 GPU를 더 오래 돌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사실 데이터 만드는 게 돈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트레이닝 할 때 내가 돈을 더 쓰는 한이 있어도 인퍼런스 할 때 돈을 줄이겠다 라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에서 중심이 인퍼런스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뒷받침하는 게 아까 오픈AI 수석 과학자라고 했던 일리아 수츠케버가 작년 12월에 뉴립스라는 학회에서 이런 걸 발표했어요. 프리트레이닝이 끝나가고 있다. 컴퓨트는 증가하고 있고 하드웨어도 좋아지고 알고리즘도 좋아지고 뭐 클러스터도 더 커지고 있는데 데이터는 아니야. 우리한테는 인터넷이 한 개밖에 없고 그 인터넷이 AI한테는 화석 연료 같은 거, 화석 연료가 고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이처에 실린 어떤 거에서 가져온 건데 보면은 이 파란색 라인이 모델이 사용하는 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이고 이 갈색 라인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어베일러블한 텍스트가 이 속도로 증가하는데 모델에서 쓰는 데이터가 엄청 빠르게 증가해서 대충 2030년 넘어가면 거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없어. 우리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이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이것도 젠슨 왕이 발표했던 이건 CES에서 발표했나요? 처음에 이 얘기를 하는데 요 프리트레이닝 을 하던 프리트레이닝 스케일링 하다가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다가 지금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한다. 이게 뭔 얘기냐? 이거는 오픈 AI가 작년에 9월 12일에 오픈 AI O1이라고 하는 모델을 내놨는데 Running to Reason with LLM. 여기 보시면 똑같은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 오른쪽 거는 볼 거 없고 이거 벤치마크니까 왼쪽 거 보시면은 트레이닝 할 때 여기 연산이에요.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면 아까 앞에서 봤죠? 성능이 올라가더라. 액큐러시가 올라가더라. 좋아.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스트 타임. 이거는
인프라스 할 때, 서비스 할 때 연산을 많이 하게 했더니 성능이 올라가더 이게 뭔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작된 건 체인 오브 소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러저가 테니스 공 5개를 갖고 있다가 2개 캔을 샀어. 근데 한 캔에는 공이 3개가 들어있어. 그러면은 러저가 가진 공은 몇 개지? 하면은 11개야. 자, 이렇게 답은 11개야. 자, 그 다음에 뭐 저글러가 16개 볼을 저글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답 말해봐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5개였지. 2개의 캔에 3개의 공이 있으니까 2 곱하기 3은 6에서 6개지. 그럼 5 더하기 6은 11이잖아. 그래서 11이야. 설명해주고 해봐 하니까 이제 엄청 잘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길게 안 해주고 그냥 이 질문만 주고 요거 Let's think step by step 이거 한 줄만 쳐줘도 얘가 잘해요. 재밌는 일이죠. 제로샷 COT 이걸 COT 체인 오브 소트라고 부르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체인 오브 소트를 그러면은 모델 안에다가 내장해서 얘가 알아서 그냥 내가 질문하면 알아서 잘 생각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thinking을 한다. 우리말로 사실 추론이라고 하는 리즈닝을 정확한 리즈닝을 하는 건데 우리말로 이것도 추론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인퍼런스랑 좀 헷갈리는데 저는 그냥 리즈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이때 막 뭐 여러 가지 뭐 라지 랭귀지, 몽키즈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 말을 엄청 많이 하게 한 다음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를 막 답을 엄청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 드물게 엄청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막 많이 생성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체인 오브 소트만 하는 게 어딨냐, 뭐, 이건 트리 오브 소트, 이건 그래프 오브 소트, 뭐, 이거는 포레스트 오브 소트, 막 이런 식으로 XOT라고 나중에 불러요. 막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다가, 사람들이 이제 막, 이거 오픈 AI는 근데 그 모델 안에다가 저런 리즈닝을 내장을 했는데, 리즈닝이 되는 모델을 만든 O1이라고 하는 모델이 리즈닝 모델이고, 그래서 수학 문제 엄청 잘 풀고 코딩 엄청 잘하는 그런 리즈닝 모델 만들었는데, 도대체 리즈닝 모델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무도 몰랐는데, 알리바바가 QN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거기 QWQ라고 하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우리 리즈닝 되는데? 라고 알리바바가 처음으로 성공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근데 얘네는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학습했는지는 안 알려줬어. 그 리즈닝 되는 모델이 뭐냐 도대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알리바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게 예전에 홈페이지 이런 example logical reasoning이라는 게 뭐냐. 여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5 더하기 6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9는 479야. 이게 되려면 도대체 괄호를 어디다가 치면 479가 되니? 이걸 얘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이 thinking 과정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 어디에다 괄호를 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니까 이런 거 나오면 또 이제 약간 어그로를 끄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 훌륭한 분들인데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서 우리는 5원 같은 모델을 450달러에 만들었어. 이런 게 나온 리즈닝 모델을 엄청 적은 450달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여기 알리바바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싱킹 하는 과정이 쭉 출력되잖아요. 이거를 다 긁어와가지고 다음 단어 맞추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난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LLM에서. 그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엄청 심플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뭐예요? 오픈 AI의 5원이란 모델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알리바바 QWQ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개를 안 했거든요. 쟤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한데 그게 이미 있으면은 걔네들이 답하는 거를 긁어다가 물론 오픈 AI의 GPT 그 5원 모델은 이를 싱킹 과정을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근데 알리바바가 이걸 공개하니까 이제 이거 긁어다가 학습을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이런 모델이 있을 때 얘기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딥시크가 그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실제로 오픈AI가 이 방법을 썼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방법 쓰면은 리즈닝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 수 있다.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라고 한 건데 알고 보니까 방법은 엄청나게 단순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답이 명확한 수학이나 코딩 문제를 준 다음에
답을 맞추면은 리워드를 주고 보상을 해주고 답을 못 맞추면 보상 안 해주는 식의 강화 학습을 쓴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대신에 어떤 질문을 하면은 think라는 태그 안에 이렇게 think 안에 어떤 리즈닝을 추론 생각하는 과정을 쓰고 리즈닝 과정을 쓰고 answer 안에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 형식을 맞추면은 추가로 보너스 리워드를 줘. 포맷 리워드라는 걸 줘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열심히 시켰더니 얘가 알아서 하더라. 엄청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most remarkable aspect가 뭐냐면은 얘가 요게 X축이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하면 할수록 Y축이 성능일 것 같잖아요. 성능이 아니고 Y축이 얘가 대답하는 단어의 개수예요. 학습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얘가 더 말을 길게 하는 거. 아까 테스트 타임 컴퓨트. 테스트 타임에 컴퓨팅을 많이 하게 한다. 말을 길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막 재미있는 게 막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루트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 벗기고 또 루트는 하나 남으면 또 제곱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얘가 막 하다가 어? 잠깐만 나 지금 뭐 하나 잘못했어 하면서 다시 막 고치는 거죠. 이런 걸 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interesting aha moment인데 여기 써 있죠. This is also an aha moment for us. 우리한테도 이건 아하 모먼트였다. 혼자서 지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딥시크가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2023년 10월부터 제가 올해 2월까지 캡처했을 때 논문을 막 거의 20편을 냈어요. 딥시크가 갑자기 튀어오른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활용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뭐 2023달러로 우리가 연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연산을 몇 번, 곱셈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내가 돈을 2023달러를 내면은 내가 연산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뭐 이거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25,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로그 스케일로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처드 서튼이라는 분이 쓴 비터 레슨 2019년에 쓴 비터 레슨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거를 꼭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은 결국에는 계산 비용이 지수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 대다수의 연구는 어떤 우리가 계산 자원을 지금 요만큼 가지고 GPU를 내가 100개 정도 쓸 수 있어. 그러면은 그게 계속 변하지 않을 거다. 이 GPU 100개를 썼을 때 연산이 뭐 예를 들면은 1000 페타플랍스다. 뭐 엑사플랍 1 엑사플랍스다. 그러면은 그 정도를 가지고 한다는 어떤 그런 조건 하에서 하지만 긴 시간을 보면은 막대하게 더 큰 계산 자원이 반드시 사용 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연산 양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개선하겠다. 그 연산을 바탕으로 거기서 뭔가를 개선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계산을 이용하는 것만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그래서 스케일링로 그러니까 더 커지고 연산을 더 많이 시키고 그 방법만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아까 CNN에서 제가 막 뭐 컨볼션 필터를 몇 바이 몇을 썼다가 뭐 이걸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었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막 모델을 뭐 오토 ML 써가지고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그냥 그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결국에는 그냥 모델을 키우거나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거나 연산을 많이 시키거나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의 알렉스넷부터 여기 제미나이까지 1억 배가 모델 크기가 연산량이 1억 배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타임 컴퓨시 오면서 사실은 GPT-4가 한 1.8 트릴리언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델 사이즈가 GPT-4가 거기서 뭐 더 이상 커지기는 사실 쉽지 막 여기서 이제 10배, 100배 이렇게 커지기는 쉽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테스트 타임 컴퓨시 오면서 스케일링 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맨 처음에 제가 했던 걸로 돌아가 볼게요. 고양이를 처음에 인식할 때 어떻게 했냐? 원래 사람이 다 하던 거를 사람이 특징을 뽑아주고 이 특징들을 점수로 매긴 다음에 컴퓨터한테 자, 이 특징들 점수를 보고 얘기해봐. 이거 고양이니 아니니? 그것만 시켰다면 딥러닝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특징도 네가 뽑아. 나는 한 발 물러나고 특징을 사람이 이런 특징을 뽑아주던 거를 컴퓨터한테 알아서 시킨 거죠. 대신에 연산을 많이 주고 연산 자원을 많이 주고 데이터를 많이 넣어줄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더라. 아까 비전 트랜스포머 안 하고 넘어갔는데
비전 트랜스포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아마 2020년? 그러면 트랜스포머 2017년? 그러면 거의 3년의 갭이 있잖아요. 이 업계에서는 뭔가 새로운 모델이 어떤 분야에서 자연어 처리에서 성능이 좋다. 그러면은 이거를 들고 가서 컴퓨터 비전에서 씁니다. 당연히 썼어요. 쓰려고 했어요, 시도를. 근데 모두가 다 실패하고 안 되던 시점에 이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애가 나타나서 우리 잘 되는데? 보여줬는데 이거 하는 방법 굉장히 심플해요. 이거 이미지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걸 여기다 넣어주고 이거를 이게 3D전 이거를 1차원으로, 3차원을 1차원으로 핀 다음에 그냥 그게 단어인 것처럼 해서 그냥 트랜스포머에 넣고 끝이에요. 뭐 이런 심플한 생각을 누가 못하냐. 사실 이미지를 이렇게 자르는 것도 기존의 CNN에서도 많이 하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왜 3년이나 걸렸고 그것도 이건 구글이 만든 건데 구글밖에 못했냐.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이 그래프가 이 앞에 보인 이 그래프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시면 데이터, X축이 다 데이터 양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얘네들은 CNN이고 여기 여기 보면 레지는 요거랑 요거 회색 계열이 CNN이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애. 얘가 비전 트랜스포머인데 결국엔 뭐냐면은 데이터를 많이 넣었더니 되더라. 데이터를 많이 넣었더니 되더라. 근데 그럼 왜 다른 애들은 데이터를 많이 못 넣나요? 여기 JFT라고 하는 데이터가 구글만 갖고 있는 오픈되지 않은 데이터였어요. 아까 제가 이미지넷이 1400만 장 여기쯤 있습니다. 이미지넷은. 그러니까 한 3, 이게 뭐야, 3억 장 정도 넣어야 성능이 잘 나오는 거였던 거야. 근데 데이터가 없어서 못 넣었던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이게 쿼리랑 키랑 곱해서 소프트맥스 하고 이게 밸류랑 곱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어떤 학습된 웨이트를 곱할 때는 이게 컨볼루션이든 그냥 뭐 일반적인 풀리 퀀트 레이어로 되어 있는 FFN 기반의 네트워크이든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나 개 사진이 들어오나 똑같은 학습된 웨이트를 곱한다면 얘는 쿼리랑 키랑 곱해서 어떤 소프트맥스를 한 값이 밸류에다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웨이트의 역할을 하는데 얘가 어디서 오냐면 인풋에서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풋이 바뀌면 그러니까 사진으로 넣어준다면 고양이 사진 들어올 때랑 계산이 들어올 때랑 곱해지는 웨이트가 변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도가 높은 거죠. 자유도가 높게 해주고 컴퓨터한테 뭐를 자꾸 제약을 걸지 말고 특징을 내가 뽑아준 특징만 써서 너는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말고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도 그냥 네 맘대로 해봐. 대신에 내가 데이터 많이 주고 연산 많이 넣어줄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곱해질 웨이트도 고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네가 필요한 만큼 잘해봐. 대신 내가 데이터 많이 넣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한테 언어를 가르치고 싶을 때 어떻게 가르치냐. 사람은 문법을 안 배우고 말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근데 우리는 뭐 예전에 컴퓨터한테 언어 가르칠 때는 형태소 분석하고 구문 분석하고 의미 분석, 화용 분석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주어 나왔으니까 다음에 동사 나와야지. 그럼 요 자리는 동사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사람은 말을 그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빈칸 채우기를 하고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고 그냥 다음 단어 맞추기를 했더니 알아서 문법까지 다 잘 배우는 거죠. 그 다음 말은 이제 잘하게 됐어요. 근데 지식을 주입하고 싶어요. 수학도 가르치고 싶고 물리도 가르치고 싶고 뭐 화학도 가르치고 싶고 역사도 가르치고 싶고 경제도 가르치고 싶어요. 컴퓨터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다음 단어 맞추기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정과 한직선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 짚하면 답은 포물선인데 문법, 언어, 말만 잘해가지고 이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대답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지 대답을 하겠죠. 물론 그죠? 외워서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정말 많이 만든다면은 외워서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뭔가의 지식을 습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수학 문제, 이게 뭐 물리 문제, 화학 문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컴퓨터한테 어떤 지식을 주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자원을 넣어주고 너한테 자유를 줄 테니 해봐. 잘하면 보상을 해줄게. 그게 딥시크잖아. 딥시크에서도 그냥 수학 문제 주고 풀어. 잘 풀면은 보상 줄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최근 소식에 올해 여름에 있었던 소식인데 오픈 AI에서 만든 모델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서 실제 대회를 나간 건 아니고 그 대회 문제를 똑같이 받아와서 같은 시간을 주고 풀게 했는데 금메달 수준으로 풀었어요. 한 문제인가 틀리고 다 풀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나오는데, 여기 샘 알트먼이 X에다가 쓴 글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어떤 수학을 위한 특별한 거를 넣지 않았다. 이 모델에다가. 그냥 이거는 General Purpose Reasoning System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모델을 만들었는데 수학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위해서 수학을 잘하려면은 뭐 요런 거를 잘해야 돼.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요런 데이터를 좀 더 넣어주고 뭐 이런 건 요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나 여기 이제 대학원생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하는 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 가져다가 거기서 약간 나의 아이디어를 첨가해가지고 바꾸는 거. 지금까지의 베스트랑 혹은 그 전에 베스트는 아니고 그 전 정도 되는 거를 내가 이거 바꿨더니 이게 베스트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연구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에 했던 연구들을 토대로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걸 토대로 내 아이디어를 넣어서 뭔가를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은 결국에는 롱텀에서는 다 의미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미 있는 방법은 뭐냐면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방법, 더 많은, 더 큰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면은 설득력이 없으니까 오픈 AI에 계시다가 지금은 메타로 넘어가시 메타에서 마크 주커버가 돈 엄청 많이 막 수천억씩 한 사람한테 막 주면서 데려간 그 슈퍼 인텔리전스 랩으로 옮기신 한국인 정영원 박사님이 세미나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걸 조금 가져왔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분 이 세미나를 듣고 나서 뭔가 머릿속에 좀 많이 정리가 됐는데 결국에는 뭐 이 내용은 넘어갈게요. 요런 얘기예요. 쉽게 이거 비유를 들어서 이게 보시면은 어떤 사람한테 물고기를 잡아서 주면은 그 사람이 하루를 먹을 수가 있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이 평생을 먹고 삽니다. 근데 물고기의 맛을 알게 좀 물고기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물고기 진짜 맛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려준 다음에 이 사람을 배고프게 만들면은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거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서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처음으로. 그러면은 수영 강습을 받으러 가죠. 그럼 거기서 뭐 팔은 어떻게 하고 다리는 어떻게 차고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수영을 가르치는 방법은 컴퓨터를 그냥 수영장에 던져놓고 해봐,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맘대로 해봐. 그러다 보면 언젠가 수영하는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사람한테 그거 시키면은 배워야지 하지 안 배우고 혼자서 수영하는 방법 터득하려면은 그리고 근데 속도도 빨라야 돼. 막 내가 재능을 타고났다고 치고 박태환 같은 사람을 수영장에다 던져놓고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네가 혼자서 수영하는 방법 터득해가지고 금메달 따와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와봐. 이렇게 하면은 못하겠죠? 이제 사람은 신체 능력이 퇴화가 되니까. 근데 컴퓨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재밌는 표현이 드래곤볼에 나오는 시간과 정신의 방 얘기가 나옵니다. 그 드래곤볼을 안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1년을 보내고 나오면은 밖에 하루밖에 안 지나 있어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수련을 하는 거죠. 컴퓨터한테 그게 가능하다. 왜냐면은 컴퓨팅 파워를 엄청 많이 넣어주면은 다른 컴퓨팅 뭐 GPU 하나 가지고는 한 달 걸릴 거를 GPU 100개를 넣어주면은 하루도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한테는 그냥 연산 기능을 많이 넣어주고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고 그걸 잘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네 맘대로 해. 자유도를 더 많이 줘. 사람이 뭔가 자꾸 알려주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숭이한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싶어서 원숭이한테 수학 문제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원숭이가 답을 맞출 수도 있겠죠, 우연히. 그때마다 바나나를 주면은 원숭이가 수학을 잘하게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지능이 있어야지, 그 수학 문제를 풀 만큼의 지능이 있어야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줬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주제가 이거예요. 위클리 인센티바이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한 인센티브를 주고 컴퓨터한테 뭔가 강하게 야,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목표만 주고.
그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컴퓨터도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인텔리전스가 그 정도 수준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가 바라는 5단계의 이제 미래인데 이거 보시면 첫 번째 챗봇이고 챗봇 이미 잘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작년까지 열심히 한 게 리즈닝 올해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에이전트죠.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노베이터, 그 다음에 오르거나이제이션까지 가면은 이제 AGI가 된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르거나이제이션 참고로 얘기하면 뭐 한 집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한 회사가 뭐 어떤 사람 마케팅하고 어떤 사람은 세일즈를 하고 어떤 사람 개발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역할을 그냥 AI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 이게 동영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소라로 뭘 한 거냐면은 소라로 그 GPQA라고 하는 객관식이긴 한데 좀 어려운 물리랑 화학 문제인가? 그 문제 데이터를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가 동영상 만드는 건데 여러분이 약간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동영상 만드는 애한테 이 문제를 주고 이걸 푸는 영상을 만들어 라고 하니까 얘가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푸는 LLM이 있고 그 LLM이 문제를 풀어준 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얘한테 던져주고 그 동영상 만드는 모델 보고 문제를 풀어 라고 했더니 어려운 문제를 푸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멀티모달 시대가 된다는 걸 여기서 딱 보는 거죠. 이제 LLM 있고 동영상 만드는 모델 따로 있잖아요, 지금은. 소라는 이렇게 어플도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로 다 합쳐질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더 스케일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사이드에서 그걸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이제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는 게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 AI 반도체 관심이 있으시면은 꼭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리필이라고 하는 거랑 디코드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프리필은 컴퓨트 바운드, 컴퓨트 유닛이 더 많이 필요하고 디코드는 메모리 바운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빨리 안 넣어줘가지고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같은 GPU로 하고 있는데 그게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한 2달 전에 미국의 이 행사를 AI 인프라 서밋이라는 행사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갑자기 그 행사에 엔비디아가 참석을 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일주일 전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키노트를 한다라고 막 홍보를 막 하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새로운 GPU를 발표해 버렸어요. 루빈인데 내년에 나오는 다음번에 루빈인데 루빈 CPX라는 거를 발표했는데 여기 놀라운 건 HBM을 쓰지 않았다는 거. HBM을 쓰지 않고 GDDR7이라고 하는 GDDR 메모리를 써서 만들었다. 근데 얘가 뭘 하는 거냐? 프리필의 전용 GPU예요. 이거는 메모리 HBM 비싸고 근데 그 지금 프리필 부분은 메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산기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전용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를 프리필과 디코딩을 따로 GPU를 다른 GPU를 쓰겠다. 이종의 다른 GPU를 쓰겠다. 이게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서빙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컴퓨팅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라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AI 반도체 하는 회사도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잘하면은 쓰일 때가 있는 거죠. 이 지금은 프리필 디코드 이거만 지금 디스어그리게이션 하지만 지금 더 이 디코드 안에서도 어텐션만 또 떼서 디스어그리게이션 한다든지 학습할 때도 강화 학습에서 그런 롤아웃이나 이런 거 과정들이 있는데 학습할 때도 추론 한번 하고 웨이트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할 때도 디스어그리게이션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온갖 곳에 지금 다 이걸 쪼개가지고 오퍼레이션 다 쪼갠 다음에 얘는 이 A라는 애가 잘하네 얘는 B라는 애가 잘하네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한 컴퓨팅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엔 말로만 있었는데 이제 진짜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키우기 위한 시도들 기가와트 우리나라도 26만 장 GPU 들어오면 이제 전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프랑스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 울산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지금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사람들이 엄청 짓고 있어요. 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
여기 뭐 도시에서 쓰는 전기 이런 거 얘기해 줬는데 그냥 원전 하나를 지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에 원전 하나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가, 이게 뭐 GB200이랑 지금 파는 겁니다, 이거. 이거를 최대로 넣으면은 그 렉이라고 하는 캐비넷, 아까 보여드렸죠. 그 두 개 GB200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거기 그 캐비넷처럼 생긴 게 렉인데 그 렉 하나에 130kW까지 전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130kW가 얼만큼이냐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웬만한 작은 빌딩 하나 전체에서 쓰는 전기예요. 그게 저 캐비넷 같은 저거 하나에서 그걸 먹는다. 근데 GB300은 250이고 베라루빈이라고는 그 다음 버전은 1메가와트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 건물 몇 개를 합치는 거를 그 캐비넷만한 그거 하나에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이제 릴라이어빌리티 이슈가 있어요. 이게 굿풋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GPU를 10시간 동안 가동하면은 실제로 얘가 몇 시간 동안 돌아가냐. 무슨 얘기냐면 고장이 안 나고 실제로 쓴 그게 10시간 중에 9시간, 1시간은 고장 나서 내가 멈춰 있었고 9시간을 돌렸어요. 고쳐가지고 그러면 9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에는 GPU가 엄청 많잖아요. 하나라도 고장 나면은 이제 요즘은 여러 가지 리커버리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냥 아이디어하게 하나 고장나면 다 쓰거든요. 그럼 그거를 생각하면 64K 클러스터 하면은 고장 하루에 데일리 노드 페일리어가 0.4%만 나도 이제 이게 64K나 모이니까 실제 30%밖에 못 쓰는 거야. 내가 10시간 중에 3시간만 구동시키고 7시간은 고장나서 못 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뭐 두서없이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약간 개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려고 이것저것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콘클라베라고 하는 교황을 선정하는 그 교황청에서 할 때 이제 그 콘클라베 교황이 새 교황이 선출되는 걸 보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2003년 풍경인데 2014년 딱 한 1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생겼나요? 모바일의 시대가 온 거죠. 한 10년 남짓 지났을 때, 11년 지났을 때 이렇게까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챗GPT가 2022년 11월,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에 나왔는데 여기서 7년이 더 지나면은 혹은 8년이 더 지나면은 어떤 세상이 올까요?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크게 와닿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챗GPT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쓰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생활이 이게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스마트폰 한 달 동안 쓰지 마. 뺐으면은 굉장히 답답할 거잖아요. 근데 AI 한 달 동안 쓰지 마 하면 지금 그렇게 답답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수준에 오지는 못한 거죠, 사실. 근데 그래도 느끼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저는 좀 크게 느끼는 편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다른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AI 반도체다 뭐 이런 쪽에 나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도대체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저는 거의 인간의 거의 모든 지식 노동은 다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럼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는데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나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AI를 거의 안 쓰는 것 같다. 물론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반도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AI가 많이 안 쓰이고 있어요. AI의 침범이 덜한 곳인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